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쏘의 조망 효과에서 지난 3년간 다룬 200권의 책들을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에 대한 철학적 조망은 우리의 사업과 투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런 비전 하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업과 투자, 자기계발 관련된 책들, 그동안 리뷰했던 책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술 철학, 신경과학, 관련 책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기보다 큰 흐름을 잡을 것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인 책이나 영상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분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 유형에 속하는 책들입니다. 이 첫 번째 그룹 유형에 속하는 책들은 서양 전통의 합리적 투자 방법을 중요시하는 유형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정량적인 분석 방식이 눈에 띄죠. 물론 어느 투자자건 간에 정량적인 그리고 정성적인 방식 그리고 과학과 예술 다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하죠. 다만 좀 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임의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 유형 구분은 정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제가 많은 지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구분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지식과 역량이 성장할수록 이 구분은 바뀌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어떤 지식 틀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첫 번째 그룹의 시작은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투자를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워런 버핏이 추천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의 8장과 20장입니다. 이 책이 어려우면 일단 8장과 20장을 먼저 읽으시면 되겠고요. 또 밸류 리더스의 고 신진우 회장님의 해제본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전반적인 투자 전략, 즉 가치 투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가치 투자를 근거 중심의 건전한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건전한 의사결정의 사고체계인 안전마진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필립 피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질적 분석을 가미한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입니다. 특히 그가 사용한 소문 기법은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특히 공격적인 성향의 가치 투자자들은 이 필립 피셔의 책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이라는 책은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의 격자틀 사고 모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벤저민 그레이엄, 필립 피셔, 그리고 이 찰리 먼거의 화학적 결합물이 워런 버핏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은 여러 학문을 공부하는 것의 이점을 잘 설명해주는 책이고, 이 오쏘의 조망 효과도 찰리 먼거식 격자틀 사고 모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완벽 투자 기법은 워런 버핏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고찰한 책입니다. 제목과 책 내용 컨셉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아주 좋고요. 더불어서 워런 버핏이 한 말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워런 버핏 바이블, 이 책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역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책입니다. 회생주, 성장주 등 폭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찰리 티안의 구루들의 투자법 역시 가치 투자의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윌리엄 손다이크의 현금의 재발견입니다. 좋은 CEO에게는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운영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본 배분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기업이 돈을 벌면 재투자를 할지 배당을 할지 M&A를 할지 등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자본 배분 능력이 뛰어난 CEO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워런 버핏이 사랑할 만한 CEO들의 사례들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마이어의 100배 주식이라는 책입니다. 성장주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말하자면 좀 더 최근 버전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주만 제대로 다룬 책은 많지가 않은데 이 책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더 투자론에 가까운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가치 투자 에서 이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다룬 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치 평가 관련된 책들은 많이 읽으면 서로 보완되면서 서로 도움이 됩니다. 잘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권을 보면서 탄탄하게 기초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책들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없이 시작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이나 DCF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혼자서도 다 읽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워런 버핏이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할까 추정한 책, 이윤원의 워런 버핏처럼 적정 주가 구하는 법,
그다음에 요즘 가치 투자계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엘스워스 다모다란의 내러티브 앤 넘버스는 역시 가치 평가를 다루고 있는데 DCF 같은 모형에서 숫자를 어떻게 집어넣을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정량적이더라도 스토리라인으로부터 도출되는 숫자 입력은 정성적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권쟁이 서준식의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 이 책은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쉽게 기업 가치를 구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할 때 우리가 ROE에 대한 고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ROE 관련된 책이고요. ROIC와 EVA 등에 대해서 알려주는 맥켄지 기업가치평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요약판 같은 책이 기업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M&A 관련 컨설팅 회사 혹은 벤처캐피탈 관점에서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익이 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지속적이지 않다면 그 수익 흐름은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을 고민하는 팻도시의 경제적 해자에 관한 책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해자를 만들어주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무형자산에 대해서 살펴본 책도 있었습니다. 이 가치평가에 있어서 이제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본 없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디즈니의 로버트 아이거, 이 사람이 쓴 디즈니만이 하는 것, 이 책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투자 방식을 강조하되 바텀업 방식의 투자 방식을 살펴봤고요. 좀 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레이 달리오의 책도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스타일은 매크로 투자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거시경제의 변수들, 예컨대 금리, 부채,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 지표들을 토대로 투자에 임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경제를 이해하고 투자에 임하는 전형적인 탑다운 스타일이고, 이 레이 달리오의 삶의 원칙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제목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에서도 어떠한 원리, 아르케를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르케를 뽑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책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 금융위기 템플릿입니다. 용감하게 자신의 이론과 지식을 지난 몇 년간 풀어냈으나 그의 예측력이 몇 번 빗나가자 그의 공부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몇 년 전에 굉장히 핫했던 투자자이고 지금은 현역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락의 마지막은 자산배분 투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김성일의 마법의 돈 굴리기입니다. 사실 가치 투자를 일반인들이 얼마나 제대로 공부해서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괜히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좀 더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투자하고 최소한의 시간만 들여서 이 자산 배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밀 님은 자산 배분 관련된 책 번역도 하시고 직접 책도 쓰시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에서 딱 한 것만 뽑으라면 워런 버핏 관련된 책들을 뽑겠습니다. 이 투자의 관점에서 사업의 관점에서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체제의 천병인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워런 버핏의 말들이 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3로 축약을 한다면 워런 버핏의 뿌리가 되어주는 현명한 투자자, 그 다음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예 다른 길을 가겠다, 굳이 집중 투자를 하지 않고 아예 자산 배분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방식도 가능을 하겠죠. 그리고 이 분야의 책들로 묶을 수 있는 본격적인 퀀트 투자 관련 책들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에서 2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류에서는 예술과 심리, 그리고 심리에 따른 사이클, 역사를 통해 투자를 고찰한 투자자들입니다. 먼저 이제 투자는 예술이다라고 설파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심리, 상상력을 중요시하고 이런 요소들이 돈이라는 요소와 만나 어떻게 시장 사이클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해준 투자의 고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투자자들의 심리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는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 이 책은 투자의 세계뿐만 아니라 정치학, 군사학의 측면에서도 거론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남들이 다 아는 기법, 유행하는 기법은 소용없다 이렇게 설파하는 켄 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유행하는 기법이 왜 소용없는지 역투자의 관점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의 관점에서 여러 경제 현상들을 분석한 프로이트의 소파에 누운 경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학문 그 자체로만 보면은 두 번째 그룹에 속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 투자의 세계에서 행동경제학의 활용은 주로 인간의 심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으로 같이 묶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물리학 기반의 합리적인 인간, 고정되어 있는 인간을 전제하는 주류경제학의 반기를 들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변화의 관점에서 금융에 접근하는 금융시장으로 간 진화론 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이 모방 욕망 이론을 주창한 르네 지라르의 책이고요. 투자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르네 지라르를 깊이 공부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사업가이자 투자자입니다.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쓴 바가 있고요. 이 사람이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비즈니스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경쟁 속에서 희생양이 되지 말고 경쟁 없는 시장을 개척해서 승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르네 지라르 모방 욕망에 숨겨진 관계 심리학을 다루는 세 번째 뇌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계산이 되지 않을 때, 즉 미중유의 재난이 닥쳤을 때 역사를 되돌아보곤 합니다. 역사를 고찰해 본 후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의 고찰을 통해 투자의 금맥을 설명한 마크 파버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들은 인간의 변하지 않는 속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실 숫자로 분석할 수 없을 때, 이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인간은 과거를 돌아보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역사서들이지만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읽었다는 뜻입니다. 서양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최초의 주식회사라 일컫는 동인도 회사 등이 활약하고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고 신교 네트워크 기반의 네덜란드 상업이 패권을 잡고 다시 영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등 그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 무역의 세계사, 돈의 역사 등을 살펴보았고요. 또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워드 막스의 사이클 관련 책입니다. 사실 이 하워드 막스는 정성 분석, 정량 분석 모두 능통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 명확하게 두 번째 그룹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때때로 감정 때문에 극단으로 치닫는 군중에서 벗어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 즉 투자자의 심리와 이에 따른 사이클을 중요시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그룹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 역사의 아르케타입, 전형적인 아르케타입을 찾는다는 레이 달리오보다는 좀 더 순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앨런 그리스펀이 공저한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는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훑음으로써 미국이라는 나라가 본질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잘 알려주고요. 역시 덩샤오핑 평전은 현대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은 책입니다. 일본의 굴레 또한 일본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이고요. 유럽을 성찰하다 이 책은 유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은 책이었으나 유럽에서 포퓰리즘의 득세 등 현 시점에서 고찰할 만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에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 노명식 교수님의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책, 그다음에 슐라 피츠패트릭의 러시아 혁명에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고트를 하나만 뽑는다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뽑고 싶습니다. 본인이 오랜 시간 투자를 하면서 경험을 쌓았기에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잘 정리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시장의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투자하는 종합적인 예술서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 책입니다. 한 권 더 뽑는다면 내일의 금맥을 높게 치고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도움도 많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캠피셔의 책도 좋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이 두 권의 책들이 조금 보충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의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는 상그룹입니다. 단순히 분석한다, 해석한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시장을 이끌고 간다, 시장을 만들어낸다의 관점입니다. 재기성이라는 개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참여자와 시장은 재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입니다. 시장이 단순한 분석 대상일 수 없는 이유는 관찰자가 시장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의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의 투자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영국 철학자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칼 포퍼를 많이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가 또 나심 탈레브죠. 이 사람의 블랙스완이라는 책. 이 책은 합리주의에 대항하는 회의주의자이자 경험주의자의 투자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칼 포퍼와 같이 묶어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우발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의 실력에 닿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마이클 모보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 시, 요거는 블랙스완이랑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닿을 수 있는 부분과 운에 맡겨야 하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기업이 잘 돌아가려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의 역할 모두가 중요한데요. 이런 관점에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을 다룬 의장 이의 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 주주 행동주의라는 이름의 개정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ESG 투자의 시대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분류에서는 사실 판을 짠다, 세계를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에서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사람들의 모든 책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책들은 자기계발 영역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행위자들의 환경을 이해하고 또 그 행위자들이 만들어가는 환경 속에서 국가, 사회, 민족, 국민이 어떤 행위자로서 전략을 세우고 살아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온갖 정치학, 패권 전쟁이 관련된 책들을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좁은 회락은 다런 애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책입니다. 무질서한 폭력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한 국가, 그리고 국가를 견제해야 하는 민주적 시민들을 통한 힘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통화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론 애찬서인 자본주의와 자유를 살펴봤고요. 또 대비되는 케인지안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책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황의 도래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붕괴를 말한 레닌의 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듬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밀턴 프리드먼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폴 크루그먼은 국가의 책무를 좀 더 강조하는 경제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해서 베네수엘라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죠. 북유럽을 지향하는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제 체제가 옳은지 등등에 대해서 판단할 깜냥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현 전 세계에 불평등이 만연해 있고 불만을 품은 자들,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의 분노가 있고 그들이 세계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정도의 현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책들을 통해서 현재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근본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의 시대, 그 다음에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등을 통해서는 코로나 시대를 한번 반추해 보았습니다. 이 예정된 전쟁은 요새 많이 회자되는 책으로 신흥국가는 자신감을 토대로 기존 패권 국가에 도전하고 기존 패권 국가는 신흥 패권 국가를 두려워하면서 전쟁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홀로선 자본주의는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그 다음에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한쪽 편을 들어주지는 않고 있는데 이전에 살펴본 좁은 회랑의 관점이라면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는 창의성을 막아서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의 힘,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는 좀 더 한국이 중심이 되는 외교를 염두에 둔 책이라면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그 다음에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모두 이 피터 자이안의 책인데 동아시아 역학관계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느낌의 지정학적 해설을 하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 미중 특강과 짐 로저스의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권의 책들은 좀 더 중국과 화해하라, 혹은 중국이 부상한다라는 관점의 책들이죠. 그리고 산업의 관점에서 미중 패권 전쟁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 반도체 제국의 미래, 반도체 투자 전쟁, 배터리 전쟁 등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및 기타 지역에 대한 지정학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지 프리드먼의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 그 다음에 지리의 힘, 모건 스탠리 신흥시장 부문의 총괄 대표였던 루치르 샤르마의 애프터 크라이시스,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피해 젖은 땅은 그 자체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잔혹한 학살극들에 대한 고발임과 동시에
독일과 소련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았던 우크라이나, 폴란드, 벨라루스 등의 국가와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그린 뉴딜 2050 거주불능 지구, 이 책은 거대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고찰한 책입니다. 국가 간의 충돌을 넘어서는 좀 더 메가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3그룹에서는 사실 정치학 책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요. 이 역시 말하자면 실용의 관점에서 정치학 책들을 읽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학문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고트를 하나 뽑는다면 조지 소로스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그의 책이 그다지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의 이론 전개와 현실 세계에 대한 적용이 따로 논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이 아니라 행위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항상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한 것만 남겨야 한다면 그의 인사이트를 남겨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선호이기도 합니다마는 철학을 투자에 적용시켜서 세상을 본다, 이런 게 참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 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 방면에서는 이론보다 행위가 중요하니까요. 다양한 책들을 읽고 트렌드도 파악해 가면서 세상을 알고 자신이 영향을 미칠 만한 자리에 선다, 그런 관점이기에 특별하게 하나를 추천하기는 어렵고 여러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트렌드 분석 관련 책들입니다.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간에 이 데이터 분석은 이제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인사이트를 주는 책으로는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가 손길영 님의 그냥 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진보하고 있는지 혹은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책이 팩트플리스,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입니다. 그다음에 넷플릭스 등 미국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이 취향 분석, 자율주행 자동차, 디지털 비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에서 어떠한 수학 모델을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흥미로운 책이 수학의 쓸모입니다. 그다음에 다크데이터는 빅데이터를 다루면서 누락된 데이터, 통칭 다크데이터를 다루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현상학이나 인류학적 관점에서 두꺼운 데이터를 사용하는 컨설팅 회사의 관점이 담긴 센스메이킹, 그리고 인류학적 관점에서 데이터를 고찰하고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알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사유의 시선은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유의 시선을 높이고 추상적 사고를 하는 것의 유용성을 알려줍니다.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 강의는 인류학이 어떤 학문인가 맛보기 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그룹의 책들은 이 빅데이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학문들이죠. 빅데이터가 얇은 데이터이다, 오랫동안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트렌드 분석의 세 번째 그룹은 거짓 오류에 속지 말라, 권위를 의심하라, 데이터에 우리 인간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의 책들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를 속이고 거짓 보고를 한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이언스 픽션. 그다음에 앞서 소개한 블랙스완은 전문가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플라토니즘에 빠져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마치 칠면조 같은 자들이다라고 설파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배드블러드는 테라노스 사기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회사가 IT 기업들의 성장 공식을 따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건강한 이사회가 구축되지 못했을 때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마지막으로 윤리적이고 성실한 직원들이 어떻게 내부 고발을 진행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대량살상 수학 무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의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수학 모델들이 어떻게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수학의 쓸모에 비해서는 비판적인 관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따로 분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하게 정량 분석에 해당한다 혹은 정성 분석에 해당한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여러 데이터들과 함께 저자의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트렌드 파악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었습니다. 트렌드 2023은 매년 나오는 책이고요. 장사의 관점에서 혹은 소비자를 다루는 기업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2030 축의 전환, 수축사회, 데모데크가 온다 같은 책들은 노령화 사회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돌입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단면들을 분석하는 책들입니다.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과학과 기술 개발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학자들, 비전이 있는 학자들의 미래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미래, 인류의 미래를 묻다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한 권의 책을 뽑기는 힘들 것 같고요. 팩트플리스와 사이언스 픽션을 같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팩트플리스는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의 필생의 역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숫자로 본 세상의 진보를 책에 가득 담았습니다. 반면에 이 사이언스 픽션은 수많은 저명한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속이는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무조건 믿을 필요는 없다. 화려한 통계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면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인류학이나 현상학적 관점에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두꺼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말해주는 실용적인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센스메이킹과 알고 있다는 착각, 모두 소중한 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사회 활동을 하든지 간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개발이 매우 중요하죠. 물론 자기계발서라는 것들이 보고선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진물입니다. 저 또한 이런 자기계발서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하고 싶다, 이들의 말을 따르고 싶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기계발의 첫 번째 그룹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려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중독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집중할 수 있는 대량의 시간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체력을 만들고 근성 있게 에너지를 집중하여 의식적인 연습을 한다. 의식적인 연습을 많이 하면 행복한 몰입감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 관리와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차근차근 쌓아 올린다는 느낌입니다. 우선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이 원싱입니다. 우리가 빛을 집중시키면 종이를 태울 수가 있죠. 하지만 빛을 비췄다, 안 비췄다, 혹은 포커스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지 못하면 불을 피울 수가 없겠습니다. 이 자기계발서 그룹에서 이 원띵이 중심을 잡아준다. 이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일단 앞에서 이야기한 트렌드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트렌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엉뚱한 곳에 힘을 밀어붙이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아껴야지 한 곳으로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소한 습관 교정을 통해서 목표에 헌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리, 과학적인 목표 성취 등에 대해서 다룬 피터 드러커의 책, 자기 경영 노트입니다. 무엇보다 짜투리 시간을 쓰는 것보다 5시간, 6시간 시간을 모아서 써야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역시 여러 습관 교정을 통해서 인생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시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책 도파민 네이션을 통해서는 중독성을 어떻게 줄이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훈련, 연마, 성장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 전에 체력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근성이라는 게 결국 체력이 준비된 자들에게 허락된 특성이다. 체력만 있으면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 수 있다.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억력, 창의력에서 여러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움직여라. 당신의 뇌가 젊어진다라는 책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책 그릿입니다. 저자는 그릿이 있는 자는 연습을 더 많이 하고 몰입감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연습과 몰입을 다룬 책들도 살펴봤습니다. 안데르스 에릭슨의 1만 시간의 재발견, 1만 시간을 주창한 사람이 이 안데르스의 에릭슨인데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연습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1만 시간을 연습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몰입 개념을 창시한 학자이고요. 몰입 상태에서 일을 하면 많은 성취도 이룰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그룹의 핵심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하고 한 곳에 지속적, 압도적으로 화력을 집중시킨다, 이런 개념입니다. 멘탈이 무기다라는 책은 학자라기보다는 코치의 관점에서 가볍게 전반적으로 이 그룹에 속하는 내용들을 복습해 보기에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계발 2그룹은 이 심리와 관련된 것들을 좀 묶어봤는데 많은 책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스토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물론 글쓰기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요 책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득의 심리학 같은 책들도 이 사회생활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책이고요. 전투의 심리학도 위기 상황, 긴장 상황에서의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기 계발의 3 그룹에서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책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리처드 루멜트의 전략의 거장으로부터 배우는 좋은 전략, 나쁜 전략, 온갖 경영 전략, 전쟁 전략, 혁명의 전략 등을 다루고 있는 전략의 역사 1, 2권, 경영 전략의 역사를 훑고 있는 경영 전략의 역사 등 전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골격을 다듬을 수 있는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타고난 성향이 기버, 주는 사람인지 착취하는 사람, 테이커인지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기브 앤 테이크였고요. 또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어떻게 스노우볼을 굴려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성공의 공식 포뮬러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지은 마라바시가 지은 또 다른 책 링크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네트워크 과학을 다루고 있는데 현대의 고전인 책이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구전을 택했을 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 마오쩌둥의 지구전론, 그다음에 사업의 분야에서 하늘이 도울 만한 사업을 하라, 그러한 의미를 고찰하고 차근차근 지구전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는 승려와 수수께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비되게 우리에게 속도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을 살펴봤고요. 또 이 속도전을 강조하는 링크드인을 설립한 리드 호프만의 블리츠 스케일링을 살펴봤습니다. 전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서 승려와 수수께끼와는 대비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전, 지구전을 떠나서 우리가 인생에서 완전한 난전을 맞부딪히기도 합니다. 약전 고투라고 하죠. 정말 처절한 전투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 전투에서는 곤란고온의 영웅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하드싱입니다. 둘 다 거울 같은 책입니다. 다만 하나는 전장,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세계라는 무대만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고트를 뽑자면 한 권을 뽑기는 좀 어렵고 원띵, 그릿, 1만 시간의 재발견, 몰입 이 4권의 책을 한 세트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업의 관점에서는 링크라는 책이 고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과학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현대사회의 특징이 이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무 좋은 책이고 자기계발의 측면에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패러다임 첫 번째는 계산주의입니다. 이 계산주의의 철학적 토대는 심리철학에 있으므로 이 심리철학 초보자 안내서를 살펴본 바 있고요. 이 책은 입문서 중에서는 쉽다는 평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존셀의 마인드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절판된 책이기는 한데 저는 꽤나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심리철학의 흐름을 개관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철학 초보자 안내서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글릭의 인포메이션은 9장만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 책 자체는 사이버네틱스 1기에 속하는 셰넌의 이론을 다루고 있기도 해서 첫 번째 분류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셰넌의 정보이론 관련해서는 이광근 교수님의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라는 책의 일부분을 참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론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계산주의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 더글라스 호프스테더의 사고의 본질을 살펴본 바 있고요. 여기서는 사고의 본질을 유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주의 마음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스티븐 핑커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인지과학 1세대에 속하는 촘스키의 언어학이 있는데 촘스키의 책은 좀 어려워서 대체물로 스티븐 핑커의 언어 본능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핑커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게리 마커스의 2029 기계가 멈추는 날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전통적인 계산주의 영역, 말하자면 기호주의의 관점이 깊게 배어 있는 책입니다. 현재의 딥러닝 기반, 연결주의 기반의 인공지능의 한계점을 잘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룹은 현상학을 베이스로 하는 2기 사이버네틱스 혹은 인지과학 3세대의 관점을 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상학 입문이라는 책을 간단히 살펴보고 인지과학의 3세대를 주장하는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몸의 인지과학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희 교수님은 인지과학의 계산주의,
체화주의를 다 아우르면서도 이 체화주의를 좀 더 강조하는 신경과학 철학이라는 책을 쓰셨고 이 책을 다룬 바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기계가 되었나? 이 책도 사이버네틱스 1기, 2기를 다 아우르는 책입니다. 인공지능의 뿌리라는 점에서 사이버네틱스가 중요한데요. 이 사이버네틱스에 관해서 어렵지만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다음에 계산주의 마음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두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한 권은 계산주의 내부에서 계산주의를 공격하고 있죠. 먼저 이제 드레이퍼스의 의견은 뭐 인간은 몸이 있고 욕구가 있다. 그리고 그 몸과 욕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어떤 상황, 맥락 속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사람은 실천적인 지식으로 삶을 꾸려간다. 그래서 이 지식은 규칙 입력으로 구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암묵적 지식은 형식화될 수 없다. 슈버트 드레이퍼스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제리 포더의 주장은 인간의 추론 능력 중에 기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이고 맥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반면에 계산주의가 전제하는 통사적인 특징들은 국소적이고 맥락 불변의 것들이다. 따라서 계산주의로 인간의 귀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3그룹에서는 이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전체 테크놀로지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책들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가 전체적인 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철학 계열의 책들이 이 그룹에서는 큰 역할을 합니다. 권력과 진보는 기술의 방향은 그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투쟁으로서 좋은 길로 가게 된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길을 제대로 하는 싸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무분별하게 자본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술 기업들을 경고하는 책들, 가장 유명한 책이 쇼샤나 주보프의 감시자본주의 시대, 이미 레전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계열의 책들로 시스템 에러, AI 지도책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찰하는 책,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고용은 끝났다. 이리여 오라. 그 다음에 윤리적 AI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AI 윤리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는 오펜하이머에 관한 책이고 영화의 원작이기도 합니다.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그 후에 핵무기 및 수소폭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오펜하이머의 모습을 보면서 과학자의 윤리적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다, 테크노소셜리즘. 그 다음에 통화체제에 도전하는 암호화폐 관련하여 깊이 있게 통화체제와 세상의 변혁을 꿈꾸는 책이 조지 길더의 구글의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참고 지식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기호주의나 연결주의, 둘 다 상위의 개념인 계산주의 진영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 내에서 인공지능을 소개하고 있다. 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중적인 책들을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카이스트 이상환 교수님의 인공지능과 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좀 묵직하고 교과서적인 측면이 있는데 굉장히 참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철학자 김재인님의 AI 빅뱅은 딱히 현재 인공지능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책은 아닙니다. 철학자의 시선에서 AI를 고찰하고 현재 AI 패러다임의 한계점을 고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휴먼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 1그룹은 인간의 몸은 필요 없다. 정신만이 중요할 뿐이다.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인간의 몸을 기계로 채워넣는 사이보그화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기술과 함께 인간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그러한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새로운 인간형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트랜스휴머니즘의 인간관을 전제하는 작품들을 1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스티븐 핑커는 지금 다시 개몽해서 기술의 발전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준 혜택이 얼마나 큰지도 말이죠. 그리고 트랜스휴머니즘적인 관점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라는 이 뇌과학 책도 원래는 신경가소성 혹은 생우 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지만 역시 인간의 몸을 기계로 바꾸어 놓는 많은 예시와 긍정적인 기술로 가득 찬 트랜스휴머니즘적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레이 커즈와일의 마음의 탄생, 스티븐 호프먼의 파이브 포스, 역시 둘 다 실리콘밸리의 트랜스휴머니즘적인 세계관을 정통으로 보여준다. 그 다음에 특이점과 초지능의 도래를 걱정하고 있는 리퍼 인텔리전스,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역시 초지능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제하는 세계관은 레이 커즈와일, 스티븐 호프먼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 대동소이한 세계관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IT적 관점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을 추구를 한다면 코드 브레이커나 노화의 종말은 BT 즉 바이오 테크놀로지적 관점에서 트랜스휴머니즘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드 브레이커는 유전자 편집, 노화의 종말에서는 세포의 재프로그래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가치를 좀 더 강조하는 전통적인 휴머니즘 혹은 네오 휴머니즘적인 관점의 책들이 있는데요. 기계로는 대체할 수 없는 그리고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 고유의 존엄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룹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의 책들에서 전제가 되는 혹은 소스를 많이 주는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 계열의 책들입니다. 먼저 실존주의의 뿌리가 되는 이 낭만주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을 봤고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적 철학의 중요한 저서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강독한 두 권의 책을 아주 맛보기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학, 해석학적 관점에서 포스트 휴먼, 특히 트랜스 휴머니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종관 교수님의 포스트 휴먼이 온다. 그리고 역시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시대를 고찰하고 있는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의 인공지능의 시대의 인생의 의미, 그 다음에 과학적 세계관만이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세계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신실존주의를 주장하는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 역시 실존주의의 향기가 물씬 배어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 서양인, 백인, 남성이 우월하다고 보는 인간관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서, 비판으로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역시 몸을 중요시하고 물질성을 강조하는 흐름의 그룹입니다. 여기에는 심홍동, 브리노 라투르 같은 철학자들의 새로운 세계관이 선도적인 길을 뚫는 혹은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레이엄 한먼의 네트워크의 군주 역시 라투르의 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신유물론 계열의 철학이 존재론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비판적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을 연구한 학자들에는 로지 브라이도티, 캐서린 헤일스 등이 속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러미 리프킨의 회복력 시대에는 이 3부에 포스트 휴먼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책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범주, 위계에 대한 저항, 개념으로 포획되지 않는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포스트 휴먼은 본격적인 포스트 휴먼 책이다라기보다는 포스트 휴먼 철학의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억지로 한번 포함시켜 봅니다. 그 다음에 신경과학 분야로 오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은 정보 처리 과정, 물리법칙으로의 환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원주의 유물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1그룹으로 묶었습니다. 특히 고차 이론은 환원주의 유물론에 속하기 때문에 고차 이론을 지지하는 조지프 루드는 1그룹입니다. 반면에 감각질, 세포, 몸, 생명성, 창발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학자들, 이 창발적 유물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이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신론적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3그룹으로 묶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줄리오 토노니의 통합정보 이론이죠. 의식은 언제 탄생하는가라는 책. 그 다음에 크리스토프 코흐도 환원주의 유물론에서 범신론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같이 묶었습니다. 다시 1그룹으로 돌아가서 엔드 오브 타임이라는 책이 있고 2그룹의 세계 그 자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물리학자들이 쓴 책인데 중간중간 의식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엔드 오브 타임이 좀 더 환원주의에 가까운, 즉 의식을 입자와 물리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책. 그러면서도 물리법칙과 마음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려고는 하는 그런 책이고요. 반면에 이제 세계 그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세계의 뇌는 의식이 단지 물리적 현상에 불과하며 감각질에 대해서도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처럼 의식을 가진 지능기계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겠고요. 뇌과학의 모든 역사, 메추코브 역시 환원주의 유물론입니다. 이 책은 의식에 관한 내용이 끝부분에 나오는데 내용이 좋습니다. 프랜시스 크릭을 따라서 의식의 신경상관물을 찾자,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줄리오 토노니와 스탄리스라스 드엔의
이 한 방에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찾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미래의 신경과학에 대해서 창발성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고 현재의 연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견은 환원주의를 표시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 그 자체는 물리학자이지만 생물학에서 많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추상적인 정보 그 자체보다 물질성을 강조하고 하위 법칙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창발성을 강조하기에 2단계의 책들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에 반해 3단계의 토노니 같은 경우 모든 만물의 의식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냥 그렇게 된다. 고도로 통합되고 세분화된 정보는 의식을 만들어낸다. 그냥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티언스라는 책은 분류가 좀 애매했는데요. 인간을 닮은 기계를 만들려면 기계가 감각을 가져야 하고 지각을 위한 특별한 회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로가 구현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꼭 생명체일 필요는 없고 실리콘 베이스로도 구현 안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애매하게 제가 좀 구분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트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다루면서 자신의 이론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식에 대한 관점은 생물의 본성을 살펴보지 않고는 그 의식적 경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역시 신체화의 중요성을 옹호를 하고 정서,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루드랑 설명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명확히 고차의 이론을 주장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몸 정서를 강조하는 맥락이 강하기에 이 그룹으로 묶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의식과학에 대한 기초를 쌓고 가면 좋겠죠.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있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뇌의식의 기초는 심리학과 신경과학 베이스고요. 환원주의 유물론, 창발적 유물론, 범신론에 대한 구분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범신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고요. 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의 구분이라는 철학자들의 컨셉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유물론에 기반한 신경과학이 의식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또 유심론에서도 일정 정도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감각질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 그룹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입니까? 신경과학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인지과학을 포함하여 심리철학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의식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을 전반적으로 개관하면서 쉽게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뇌권은 의식에 관한 책들은 아니고 전반적인 뇌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책들입니다. 뇌권 다 좋은 책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뭐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임의대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분류가 바뀔 수도 있고요. 다만 자기 분야가 아닐 때 머릿속의 상식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례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틀, 프레임을 적용한다. 이런 사고방식의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문적인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없다. 총론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량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보를 분류해주는 틀이 없다면 지식은 제대로 머릿속에 쌓이지가 않고요. 또 처음 접하는 지식의 본질을 빨리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식의 분류틀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쏘는 이 세 개의 분류틀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으로 말하자면 실증주의 사회과학, 해석적 사회과학, 비판적 사회과학이고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실증주의 과학관, 협약주의 과학관, 비판적 실제론의 과학관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철학에서는 트랜스 휴머니즘, 전통적인 휴머니즘,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분류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0권들의 분류와 관련해서 이기용 교수님의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 로렌스 뉴먼의 사회연구조사 방법론, 손하철 교수님의 호모 파베르의 미래, 굉장히 도움이 된 책들이고요. 저는 이런 틀 안에서 책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곳곳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정리한 이 틀을 통해서 제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보는 분야도 그 틀 안에 넣으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 물론 지식이라는 것이 그 정확한 위치가 있죠. 근데 제가 약간은 러프하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정밀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인으로서 이 빅 아이디어를 엮어서 격자 틀에 정신 모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이 틀 안에서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정교화되고 그럼에 따라 분류되는 책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고 자기만의 컨텐츠들을 채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조망 효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